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전기 분야 온라인 유망 기술 설명회 개최와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법인 인호 김지수입니다. 본 행사는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내 기술 보유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발표는 기술사업화실 오경현 실장님의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나노융합연구센터 한중탁 센터장님의 화학적으로 처리된 고분산 고성능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기술, 나노융합연구센터 김대호 책임연구원님의 마이크로파 유도가열 기술, 전기변환 소재 연구센터의 김봉서 책임연구원님의 열전 변환 기술, 기업총괄지원실 최영길 책임연구원님의 스마트 전기안전 전자 스위치 기술, 전동력 연구센터 정시욱 선임연구원님의 히토류계 연구자석 사용량 저감 전동기 기술, 전동력 연구센터의 전현도 센터장님의 친환경 차량용 전자기식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각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고 기술에 대한 문의사항과 연구자와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경우 발표 시작 10분 후부터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연구자와의 1대1 미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전기 분야 온라인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오경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발표는 개요와 사업 소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현재 R&D 융합지구와 기술사업화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상황으로 기술 고도화지구도 있어서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융합지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술 고도화지구 추진될 사항이긴 한데요. 이 지역은 이제 기업과 전기연구원 그리고 연구진들이 산학연이 모여서 R&D 융합연구를 할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기술 사업화지구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으로서 첨단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을 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의 기계산업을 이끌어 나갈 첨단 기술들을 사업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능전기 기술로 창원 기계산업을 제도화 견인하는 지능전기 기계융합 분야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전력 시스템과 지능형 전기기계, 첨단 소재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을 여러 기업들이 받아가서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원 강소특구의 사업화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창원 국가산단이라는 큰 거대한 산업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개발하고 그리고 전기연구원에 축적된 여러 연구 인프라나 인력들을 활용해서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해서 전기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능전기 기계산업을 세계화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업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획형 기술 창업이나 연구소 기업 설립 등을 통해서 첨단 기술 기업을 만들어내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이끌어내는 대기업을 서포트하는 여러 강소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20년 총 70.6억 원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발굴하고 기업들을 발굴하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기술 발굴 및 연계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연계된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원 강소특구 안에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성장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없고 새로 설립을 해야 된다면 강소형 기술 창업 지원, 육성 사업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이나 창업 기업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양방향 기술 발굴 연계 사업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기업들을 발굴합니다. 그 기업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여러 기술 설명회나 기술 전시회 등 그리고 창원 강소연구대학교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서 기술 마케팅을 해서 실제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 이전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되는 사항들도 지원해 드려서 원활하게 분쟁이 없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 강소특구에서 사업을 할 예비 창업자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발굴을 할 것입니다. 발굴해서 각 그 창업자들의 역량을 진단해서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해서 저희들이 우수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작품 제작 지원 등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인허가 관련된 등기 관련된 업무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창원 강소특구의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네트워크 육성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개별 작은 기업들이 구축하기 힘든 네트워크들을 이 혁신 육성 네트워크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산학연 간 협력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 협의회라던가 기업들이 R&D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술 교류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저희 정기연구원의 전담 인력들이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지역 특화 기업 성장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는 그 45년간 구축된 여러 연구 인프라나 전문 인력들이 풍부하게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기업들이 R&D를 하시는데, 제품화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신사업의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멘토링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연구원에 시뮬레이션 관련된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품 제작이나 이런 것들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구현하기 위한 그 전도성 3D 프린터 등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도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시로 제작해왔던 전문적인 시작품 제작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완성도 높은 시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연구원이 특히 중전기기 분야의 세계 3대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 인증과 관련된 노하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원 강소연구대학교의 발전 방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좌측에 보이는 R&D 융합지구내 기술 고도화 지구를 새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기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산학연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R&D 지역으로 R&D 단지로 육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기술 사업화 지구는 여기 보시는 건 수소 자동차나 ESS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중에 향후 5년 뒤에 저희 전기연구원에 펼쳐질 청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우측에 있는 기술창업센터, 그리고 저희 전기연구원 본관의 성과학산 본부 이 두 개 조직에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운데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와 제조혁신 선도대학이 들어올 스마트 이노베이션 타워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이 인프라를 통해서 각종 첨단 기업들에게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을 하고요.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HVDC 시험 인증 센터는 교류에서 직류로 넘어가는 전기, 전력 산업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그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험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창원 인공지능연구센터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함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창원시 및 그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테크비즈 센터는 지금 현재 지정된 12개 강소연구개발 특구 중에서 최초로 테크비즈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함께 총 10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기업 입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완성된 기업 입주 인프라 등을 토대로 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창원 강소연기업을 특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을 중심으로 R&D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전기연구원과 창원시와 경남도와 과학기술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의 한중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탄소 나노 소재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고분산하고 고성능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 분야와 그리고 특허로 출원된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기능화 기술, 그리고 고품질 고내열성 화학적 박리 그래핀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나노융합연구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전도성 나노 소재 관련된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CNT나 그래핀과 같은 전도성 나노 소재 입자를 이용해서 플렉서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 전극에 활용될 수 있는 전도성 잉크 또는 전도성 페이스트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CNT, 그래핀, 그리고 CNT와 그래핀과 금속을 복합화한 그런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렇게 전극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산재 없이 분산된 그런 전도성 잉크라든지 전도성 페이스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성 잉크 같은 경우는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스프레이 코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슬러 다이 코팅을 통해서 방막으로 제조할 경우에 우리가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이런 투명 전극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성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쇄를 할 경우에는 인쇄용 전극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성 페이스트가 도프 형태가 되게 되면 방사 과정을 통해서 실 형태의 그런 전도성 섬유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막 전극이라든지 섬유 전극, 인쇄 전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도성 잉크라든지 페이스트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전도성 나노 소재를 이용한 그 핵심 기술은 이 용액 공정을 이용한 이런 전극 응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기능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명칭은 산화 탄소 나노튜브 환원물 및 그 제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응용 특허로는 분산재 없이 알코올에 분산된 탄소 나노튜브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탄소 나노튜브를 기능화하는 기술은 산을 이용해서 펑셔널 그룹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 큰 상용화 관점에서 바틀렉이 다량의 산폐수가 발생하는 것이 공정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나노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꺼려지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폐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하듯이 산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면서 산화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그래핀의 표면에 굉장히 많은 펑셔널 그룹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뿐만 아니라 알코올, 기타 유기용매의 분산재 없이 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도입된 이런 펑셔널 그룹들은 간단한 환원 공정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제에 이런 전도성 소재를 도입하고 쉽게 전기 전도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쇄 전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2차 전지 도전제라든지 이런 각종 도전제 또는 도전성 첨가제로서 활용이 아주 유용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특허는 탄소 나노 소재 나노금속 복합체 및 이의 제조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화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금속 입자에 탄소 나노튜브가 함침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산업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신축성 전극에 대한 기술적 니즈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이때 신축 전극에서 금속과 금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신축성 전극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탄소 나노튜브가 그 안에 함침되어 있으면 금속 입자를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전기가 잘 통하는 이런 신축성 인쇄 전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토 신터링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런 그 신터링 기술들 적용하게 되면 PET 같은 이런 플라스틱 기판에도 인쇄 전극을 쉽게 제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효율 탄소 나노튜브 기능화 기술은 도전성 첨가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어떤 전극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소재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내열성 화학적 박리 그래핀 제조 기술입니다. 특허 제목은 고내열성 산화 그래핀입니다. 보통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은 흑연을 산화시켜서 산화된 산화흑연을 한 장으로 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강한 산화제를 쓰고 강한 산을 쓰기 때문에 이 그래핀 표면에 어떤 결함 구조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산화도가 높은 그런 기능기가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 산화 그래핀은 공기 중에서 낮은 온도에서 계속 산화가 되면서 결국 타게 되는 그런 내열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제조한 그 화학적 박리 그래핀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도 근처에서 급격하게 기능기들이 떨어지고 환원되는 특이한 특성을 보이고 이렇게 환원된 그래핀은 400도까지도 내열성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용액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한 산화 그래핀은 그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학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산화 그래핀과 같이 그런 카르복실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전제로서 활용이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도전제로 활용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산화 그래핀이 표면에 결함 구조가 적기 때문에 좀 식품 포장재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제품을 베리어 코팅하는 또 기술들이 유명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때 저희 산화 그래핀이 2D 재료로서 베리어 코팅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낮은 온도에서 환원을 통해서 이 그래핀을 도전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그런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연구원의 김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킬 기술은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가열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술의 특징, 그리고 로이 글래스 열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MLCC 소성 공정이라는 두 가지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유도 가열 기술은 고주파 유도 가열 기술입니다. 약 수십 킬로헤르츠 정도의 고주파가 흐르는 전류 코일을 감아서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에 금속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그 금속 표면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가 열을 발생시켜서 가열을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한 수십 킬로헤르츠의 고주파이기 때문에 금속 표면에 대한 유도 전류의 침투 깊이가 한 1mm 정도 수준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속 소재들을 이렇게 열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이제 그 조리 기구들을 가열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기존의 그 유도 가열 기술과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우리 그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때 이제 마이크로파로 이런 이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코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유전체 공진기라는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얇은 전도성 막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가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이때 이제 마이크로파에 대한 유도 전류 침투 깊이는 약 1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의 아주 굉장히 얇은 그 두께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전도성 산화물과 같은 소재로 이루어지는 전도성 방막을 가열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파 가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파 가열 기술은 정확하게는 그 다이렉트릭 히팅, 즉 유전 가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극성 분자가 있게 되면 극성 분자에 마이크로파를 가하게 되면 회전 운동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생기는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가열을 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든지 유기용매 같은 이제 극성 분자들을 가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기존의 마이크로파 가열 기술과는 다르게 이런 이제 그 가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마이크로파 2.4, 특히 2.45기가헤르츠의 마이크로파는 그 구리 표면에 대해서는 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수준의 그 침투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얇은 필름을 만났을 때는 표면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얇은 필름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을 가지기 때문에 적당한 열을 발생시키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반면에 두꺼운 전도성 막을 만났을 때는 표면에만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저항이 낮기 때문에 열은 거의 발생시키지 못한 채 거의 대부분 반사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씬 필름을 가열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이렇게 유전체 공진기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서 여기에 마이크로파를 커플러를 통해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기장 형태를 이제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전도성 막을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원형 형태의 돌아가는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고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그런 가열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전도성 방막만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이 필요한 방막만 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노미터 수준의 두께만 가열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판은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부 가열 방식과 비교했을 때 외부 가열 방식은 열 매체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고온으로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 가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훨씬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 또한 당연히 훨씬 더 빠르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도 훨씬 더 적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 이렇게 1ms 짧은 시간 동안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에서는 이상적으로 딱 그런 이제 70 마이크로미터의 플라스틱 기판에 있는 전도성 막을 1000도씨까지 가열하면서도 기판의 온도는 거의 상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마이크로파 기술은 전기에서 마이크로파로 전환하는 그런 효율이 약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거의 99%를 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높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도성 막을 가열할 수 있는 이런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서 레이저로 전환하는 효율 자체가 2% 수준으로 굉장히 상당히 낮고 게다가 이제 반사나 투과 손실 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이 레이저 시스템을 보게 되면 1.2kW짜리 레이저 시스템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낮다 보니까 78kW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파워 스프라이와 함께 이 전체 장비 시스템 가격 자체가 이제 수십억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제 마이크로파 유도가열 기술 같은 경우에는 1.6kW 마이크로파를 만들어내는 이 장치는 이렇게 19인치 렉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로서 이런 상업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은 전도성 방막을 직접적으로 가열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열 처리를 해서 어떤 상변화라든지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결과 같은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목표 온도에 도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힙패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수십 배 정도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리고 방막을 열 처리하는 경우 온도를 유지를 하든 아니면 최고 온도에서 유지를 하고 바로 냉각을 시키든 상관없이 똑같이 도달한 목표 최고 온도에 따라서 열 처리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런 이제 나노 방막들은 생성 원리상 이렇게 이제 나노 결정을 성장을 시켜서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막들은 나노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원래 소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고온 열처리를 통해서 원래 성질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기판의 사용 온도가 한계가 있고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장시간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고온 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로서 기존의 열처리 온도를 좀 넘어서는 고온에서 열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방막 소재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적용 사례로서 로이 글래스의 고온 열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 글래스는 건축용 판유리에다가 은으로 이루어진 나노 방막을 코팅한 그런 이제 단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은 방막이 열 적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단열 유리 시장에 굉장히 크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유리라고 유리인데요. 저희 이제 근데 이 유리는 고온에서 열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유리가 손상되는 고온에서 유리가 손상되거나 또는 에너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로서 가열 테스트를 해본 결과 0.3초 만에 700도까지 이제 가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 로이 글래스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500도 이상 열 처리한 경우 결정성이 좋아지면서 전도도가 30%까지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 그렇게 결정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올라가고, 그리고 단열 성능을 결정짓는 적외선 반사 특성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어떤 대면적의 유리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유리를 이송하면서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유전체 공진기를 배열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열을 배열해서 유리를 이송하면서 열 처리를 했을 경우 저희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유도 가열 공진기 설계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균일화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굉장히 균일한 온도로 열 처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구현을 해본 결과 여기에 이제 굉장히 고속의 정밀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유리를 약 1초당 10c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송을 하면서 열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성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특성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릴 것은 초고속 고품질의 MLCC 소송 공정인데요. MLCC는 현재 이제 삼성전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이 MLCC는 기초 전자부품으로서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부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MLCC 제조 공정에서는 이런 이제 72시간 동안 바인더를 날려보내는 공정, 그 다음에 1200도라는 고온에서 18시간 동안 이제 소개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온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MLCC 칩을 이 자개장 속에 넣고 자개장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 MLCC의 내부에 니켈 전극이 있는데, 이 니켈 전극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면서 가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작은 공진기 내에 MLCC를 넣고 가열 테스트를 해본 결과 MLCC만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제 고온도로 가열돼서 빛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 이내에 최대 온도 1400도 정도에서 소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18시간 걸리는 소송 공정을 1분 이내에 소송했을 때 마찬가지로 원래 기존 18시간에 걸쳐서 얻은 칩과 거의 이제 동일한 형태의 소송된 그런 칩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고온에서 열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공정보다도 더 특성이 더 향상된 그런 이제 MLCC 칩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유망 기술 설명이기 때문에 발표 종료 바로 1대1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 문의 및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회신해 주시면 연구자와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 김봉서 책임연구원님의 열전 변환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의 김봉서입니다.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열전 변환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열전 변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고출력 열전 소자 제조 기술과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전 발전 기술, 그리고 실제 열교환기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열전 발전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전 변환 기술입니다. 열전 변환 기술은 고체 상태에서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가역적으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없고 10년 이상의 장수명,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변환 효율 때문에 사용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전 변환 기술은 열전 냉각 분야와 그리고 열전 발전 분야로 크게 대별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폐열을 이용하여 열전 발전할 수 있는 열전 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플랜트나 소각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로나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열들을 이용하여 열전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경우에 실제로 구동에 사용되는 것은 25% 정도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마찰과 그리고 냉각으로 버려지게 되고 있고, 약 40% 정도는 폐가스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 정도 버려지고 있는 폐열을 이용하여 열전 발전하는 기술을 열전 발전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전 변화를 위해서는 소재와 소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열전 변환 소재로서는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레드 텔루라이드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상온용으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계 재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2000년대 이전까지는 비스무스 텔루라이드의 성능지수가 1.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지금은 1.0에서 1.5 정도의 아주 개선되어진 그런 소재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출력 열전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출력 열전 모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성능의 열전 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재료 같은 경우는 재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열전도도를 조합하여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전기전도도는 좋고 열전도도는 낮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되어진 고출력의 열전 소자를 통해서 실제로 열전 발전 기술에 적용하게 되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은 대부분의 발전 기술들은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를 바꾸게 되어지지만, 열전 발전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전 소자를 이용해서 산업체 폐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수킬로에서 수백 킬로와트 정도의 대용량의 열전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열을 이용하게 되면 수십 밀리와트 정도의 아주 작은 열전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심장 박동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폐열을 이용하여 실제로 열전 발전하는 기술들이 많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전 발전 기술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 기술입니다.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산소가스와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기술이고, 이 경우에 연료전지에서는 반응 폐열이 약 300도에서 350도 정도의 반응 후에 폐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어진 폐열을 열전 발전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적게는 수시와트, 크게는 수 킬로와트의 열전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전 소재와 소자를 적용해서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소형 우리 가정용 열전 발전기에서도 30에서 약 50와트 정도의 열전 발전이 가능한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열교환기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 기술입니다. 열교환기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 기술은 일반적으로 열교환기는 약 150도 정도의 폐열이 들어와서 열교환을 통해서 50도씨 이하의 그러한 따뜻한 정도의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지는데, 열교환기에 들어오는 150도 정도의 폐열을 이용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열전 발전기를 제작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수십 와트에서 수백 와트 또는 그 이상의 수 킬로와트급의 열전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전 발전 기술은 대규모의 선박용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이나 건물용 공조 조화 설비에서도 열전 발전 기술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전 발전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버려지는 폐열 대신에 가능하면 열전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 사용 효율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연구원 기업총괄지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길입니다. 오늘 제가 스마트 팩토리 생산 공정 설비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을 하부 단말 영역에서 전기 상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안전 전자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국내외 시장 현황,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리고 전자 스위치에 대한 기술 소개, 그 세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해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 현황입니다.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규모에서 41.3% 정도이고, 한국의 시장 규모가 한 80억 달러,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 속도로서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민간 합동 추진단, 그리고 지역에서 스마트 산단을 구성해서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3만 개 목표로 해서 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가 보급 지원이 되면 생산성이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품질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납기 단축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84% 정도가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한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나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서 다소 주저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 여쭤보니까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현재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의 우선순위로서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결과와 같이 공장 또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BMS 도입에 대한 의무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범위를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기술에서는 진흥형 전기에 대한 전기 고장 진단, 그리고 진흥형 전기 특성을 가지는 전기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전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특별화해서 차별화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통 스마트 팩토리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중심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부 단말 영역에서 다양하고도 안정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흥형 전기 기능의 하위 정보 단말 기능을 가지면서 스위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스마트 전자 스위치를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스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스위치는 먼저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IoT 융합을 통해서 원격에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개폐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기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격 제어에 의한 온오프가 되고 두 번째는 전력량 계측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기 안전을 위한 누전 감지 차단을 수행하며 그런데 이런 누전 감지 차단하는 센서가 자주 망가지고 고장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센서의 고장이 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 양불량 진단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상태 모니터링을 이러한 수집되는 정보를 플랫폼, 전력 관리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스위치에 대한 전기 안전에 대한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누전 차단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전 감지 센서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해달라 해서 테스트 버튼이 있고 이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는 한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눌러서 점검을 해달라는 권장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권장사항에 대해서 관리 소홀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오프가 되다 보니까 부하단에서의 설정값들이 다 리셋이 되는 불편함도 있고 전원도 꺼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전 감지 센서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그러한 특성을 이 전자 스위치에다가 담았습니다. 누전에 대한 전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누전이 일어나면 30mA 작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사람이 인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상이 되면 감전사고로 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분전한 보호 결선 형태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노란 부분에 있는 형태와 같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구조로 배선 차단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구성되는 것이 권장사항인데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하단부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혹시 30mA가 우리가 위험한 설정치인데 공간 허전류라고 해서 조금씩 흐르는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전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30mA까지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하에서 한 10mA 정도 흐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10mA가 각각의 누전 차단기에 흐를 때 위에 상위단 배선용 차단기가 만약에 누전 차단기를 하면 합의되는 30mA가 되다 보니까 차단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장 배치와 같이 배선용 차단기를 상위단에 두고 누전 차단기를 하위단에 두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고장 전류가 외부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은 누전 차단기는 차단 기능도 갖고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도 갖고 있지만 주 기능은 누전 감지에 대한 인체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누전 감지 기능이 해서 차단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 배선용 차단기가 바로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권장사항에 대한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러한 기능 때문에 있는데 기존에 있던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기 위한 기존의 누전 차단기는 전기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체, IoT 업체들이 이러한 것을 접목하기 위한 기기가 시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기능을 가진 스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격 개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력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누전 감지에 대한 차단, 그러니까 인체 사고에 대한 전기 안전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누전 감지 센서의 양분량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이러한 정보에 대한 또 정보 그리고 전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력 관리 플랫폼과 연계해서 관리자가 충분히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전자 스위치를 적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간 허전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상단 하단부에 있는 누전 차단기 이하에 분기되는 하부 단말에 장비들이 설치하여 분기되어서 여러 개가 설치가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개가 설치되는 장비들의 각각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 전자 스위치가 정보 수집을 해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배선상에서 발생하는 허누전 전류에 대한 수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배선 분기가 5개 분기가 이루어졌을 때 5mA씩 흘러도 30mA가 상위단 누전 차단기에서 발생하니까 누전 차단기가 이때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누전 차단기가 떨어질 때는 이때는 누전 차단기에서 된 분기된 부하가 과하게 설치되었다 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은 하우 단말에 30mA가 있어서 개 중에 하나가 오프가 되었는데 전자 스위치에서는 오프가 되었는데 누전 차단기 지금 3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차단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누전 차단기가 지금 현재 누전 감지 센서가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누전 차단기가 30mA에서 누전 감지 차단을 하니까 전자 스위치에서 서로 전기 협조를 위해 가지고 25mA 또는 20mA에서 차단하지 않고 경고 기능을 가지도록 해서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 스마트 전기안전 전자 스위치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누전 감지 센서 회로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가 별도로 있고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제어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기존에 있는 누전 감지 차단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화시켰고 관련된 정보를 제어부에서 받아들이더라도 제어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장이 나더라도 사고에 대한 방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실효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전자 스위치를 전기 결손등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고요. 먼저 배선 차단기, 그 다음에 지금에 보시는 빨간 박스가 일종의 건물에서의 각 층에 대한 분전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위단은 이제 수변전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있는 분전반에 있어서는 배선전 차단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아래에 저희는 스마트 전자 스위치를 두어서 개별 장치에 대한 분기가 되는 개별 장치에 대한 장치별로의 전기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누전 감지를 통한 전기 안전 그리고 그 센서가 고장 났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양분량 자동 점검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금방 말씀드렸던 스마트 전자 스위치 기능을 그대로 가지면서 기존에 있는 누전 차단기와 결합한 형태에 대한 원격 제어, 양분량 자동 점검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또한 배선용 차단기에 적용할 경우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배선 차단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자 스위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업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센서와 스위치 기능을 합한 차별화된 것과 그리고 진단 기능을 가진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끔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진출하는 기업에 보다 차별화된 기술, 센서 하부 단말 영역의 센서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개발을 준비를 했고요. 국내외 주요 기술 내용에 대한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에르스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외국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으로 스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랫부분을 보시면 하부 단말이 있는 스위치에서도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또 사서 쓸 수도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잘 팔지 않는다. 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팔지를 않는 것과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제공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정보 연계에 대한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와 같은 스마트 전자 스위치는 가로등 시장, 가로등에 대한 안전 시장, 그 다음에 터널, 가장 큰 시장으로서는 건설 아파트 시장에서 누전 차단기나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동 점검이 되는 기능을 포함함으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업 현장에서도 관리자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IoT가 접목되는 저희 전자 스위치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안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그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의 정시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히토류계 연구자석 사용량 저감 전동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동기를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연구를 왜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구자석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히토류 자원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동력원을 보시면 종래의 내연기관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기로 동력기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래 전동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직접 구동 방식으로 고효율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구동 전동기는 운동 형태에 따라 선형 전동기, 회전형 전동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기들은 큰 힘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히토류계의 고에너지 연구자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히토류는 연구자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자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토류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토류 자원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자원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적 시장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공해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2018년도에 전 세계 히토류 사용량을 산업별로 나누어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자석을 만드는데 전체 히토류의 30%가량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토류 자원을 아낀다는 것, 히토류 연구자석 사용량을 절감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구자석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종래의 일반적인 연구자석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구자석의 N극과 S극이 이웃하게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자석 전동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래 형태와 비교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형태는 연구자석의 N극과 S극 중 하나를 제거하고 철심으로 대체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생기는 전자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극수 슬롯 조합과 결선법을 제안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결과적으로 동등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서 전체 연구자석 사용량은 30% 정도 저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허를 선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래에서 두 번째 붉은색으로 표시된 특허는 저희가 2013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기술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산업용 저속 고토크 회전형 전동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비교 성능 평가를 위해서 선정한 상용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개발한 전동기의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동기에 사용되는 연구자석 사용량을 32% 정도 줄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보신 저 두 가지의 전동기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였고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연구자석량을 32% 정도 저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수 재료비 입장에서는 20%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기자동차용 인일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인일 전동기는 자동차 바퀴 휠의 안에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저속에서 큰 토크를 발생시켜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평가한 성능의 지표 중에서 전류대 토크 특성과 효율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류 150A에서 최대 토크 650Nm 정도를 달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600rpm 정도에서 최대 효율 대략 95% 정도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시제품은 저희가 정밀 위치 제어용으로 개발한 선형 전동기 2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허의 실시 예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적용하여 제작한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정밀 위치 제어용 선형 전동기의 성능 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치 분해능은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였고 반복 위치 정밀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1마이크로미터 수준을 달성하였고 저속에서의 속도 맥동이 아주 낮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고가감속 운전이 가능함도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고토크 전동기, 선형 전동기 및 특수 연구자석 전동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특허와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본 기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동력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현도라고 합니다. 오늘 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차량용 전자기식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운동이라든지 주변 자연 에너지원, 태양광, 진동, 열, 풍력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수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으로서는 주변에 소모되는 이런 자연 상태의 존재 에너지를 미소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친환경 소용량 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환 효율이 높지 않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군사, 의료, 환경 감시, 진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의 전원으로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
모바일 기기 등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하베팅 기술 분류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오늘 주목할 기술은 이러한 기계적인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이런 전자계식 발전기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주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별 에너지 발생 범위를 비교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열전이라든지 이런 압전과 같은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의 발생 범위는 수 밀리와트에서부터 해서 수와트급으로 그 범위가 작지만 이러한 응용 범위에 따라서 전자기식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수 킬로와트, 수 메가와트까지도 응용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특히 그 기계적인 진동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줄 때에 거기에서의 지금 차량의 현가 장치에 적용시키기 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연기관에서의 그 전체 그 효율을 따져보게 되면 그림에서처럼 엔진에서 소모되는 그 손실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에서 그 자동차 휠로 바퀴로 전달되는 손실이 약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기술은 그 외에 이제 그 드라이브 트레인 로스라고 해서 자동차가 주행 중에 노면에서 발생되는 진동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인데 거기서의 손실, 전체 손실은 약 자동차에서 4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차량 에너지 하베스팅 효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그 기존 차량에서 전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가격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전기화되면서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전자 부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약 3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자동차 가격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보시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약 1kg 정도 내외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풀 일렉트릭과 같은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수십 킬로와트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제한된 배터리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차량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런 배터리에 대한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기술은 지금 그림에서처럼 자동차에서 현재 바퀴와 자동차 차체에 이렇게 현가 장치라고 하는 서스펜션이 각 바퀴마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가 평소에 이제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에서는 노면이 이제 에서 진동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진동 에너지를 기계식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가 장치에 적용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차량에 대한 모델링이라는 해석 기술 그리고 고출력 에너지 하베스팅 설계 기술 등 이 요소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기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가장치 적용되는 현재 하베스팅에 대한 시스템 체계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현가장치부와 기존의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발전기의 구조와 그리고 전력변환부가 합쳐져서 전체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캐리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위에서는 기존의 기계식 현가장치 구조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아우터 프레임 부의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코일 부분과 그리고 이너 프레임에 해당하는 그 안쪽에
아래 그림에서처럼 화살표로 표시된 연구 좌석을 배치를 해서 예를 들면 이 이너 프레임과 아우터 프레임이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움직임은 이제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외부 진동에 의해서 그 진동에 따른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코일에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제한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현가 장치에 적용되는 하베스팅 기술은 캐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연구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개발했던 리니어 모션을 이용하는 현가 장치 이 구조이고요. 발전기 구조이고 오른쪽은 회전하는 움직임을 이용하는 그런 회전형의 모션을 이용하는 현가 장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인트호벤 대학이라든지 워털루 대학 등에서도 현가 장치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한 유사 연구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캐리에서는 그러면 앞서의 그런 기관과 기술적인 차이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개발했던 현가 장치에 대한 시작품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작품과 시험 장치를 모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수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할바 어레이라고 하는 연구 좌석과 코일의 배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액츄얼 연구 좌석, 축방형 연구 좌석과 스페이서 코어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저희 캐리에서 제안했던 이런 할바 어레이와 그리고 스페이서 구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처럼 저희가 캐리에서 제안했던 할바 구조에 스페이스 구조를 적용했던 그 성능이 다른 두 구조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의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고 현재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소개해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 그 발전기 부분의 시작품 사진과 아래에는 그게 따른 전력 변환 장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출력은 그 약 394W를 달성을 했고요. 평균 출력은 약 137W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이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에 대한 그 결과보다도 저희가 월등히 우수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에너지 하베스팅의 시장 규모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장이 급속히 커져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약 2022년도에 5조 원 정도의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이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차량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이런 승용차부터 해서 승합차, 버스, 트럭, 그리고 국방이라든지 철도 차량 등에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응용되는 그 기술에 따라서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하베스팅이 되는 에너지의 크기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캐리에서 개발했던 이 기술은 다양한 차종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들어가는 그 센서 쪽의 전원이라든지 그리고 국방, 농업, 의료 등 운송과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전기 분야 온라인 유망기술 설명회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기술 발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의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 전기 분야 온라인 유망기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